이번에 계엄사령관 박완수 계엄이 일어난 바로 작년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보수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사실상의 형제정당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적이 구구다. 구구 정당이 보수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파나 보수가 너무 강하면 극우가 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보수 정당으로 뿌리부터 바뀌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극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갖는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한때는 조선의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참 재밌습니다. 자꾸 하고 싶어지는데요. 묵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스페가 알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사회자님도 주세요. 아니 사회자님도 주세요. 사회자님도. 아니 저는 진행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고퀄 잡담회 저는 처음으로 진행을 맡은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권 이후로 특히 계엄을 거치면서 정말 희한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보수가 맞나? 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한국 정치에도 극우가 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뭐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어떤 파심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절묘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모실 분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극우란 말이 해외에서나 통용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걸 20년 전부터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의 신지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극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부터가 궁금하네요. 뉴라이트 덕분입니다. 뉴라이트. 정확히 20년 전, 예, 예. 네, 2004년, 그러네요. 5년 그때 예. 뉴라이트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때 뉴라이트가 이제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됐지만 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가 올드라이트라고 부를 만한 반공주의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당시에 이미 사실은 극우 테러 행위들이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큰 주목을 못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회학자로서 이 현상을 연구를 해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한국 극우의 진화 과정을 계속 추적을 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게 그때 오히려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자, 또 다른 전문가분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극우의 최대 피해자. 이제 교수님께서 이론가 전문가시라면 직접 몸으로 아프게 겪고 계신 우리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오신 김상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대 피해자인데 아직까지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진유 논란으로 또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피해자 컨셉인가요, 오늘은요? 컨셉이 아니라 피해자 아니세요? 제가 어떻게 피해자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제일 힘드시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 야, 생각합니다. 이런 말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요.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먼저 대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41%를 받은 후보가 김문수 당시 후보였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그 전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정광훈 지금 목사가 만들었던 당에서 사실 대표 역할을 했었고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그런 인물이라서 어떻게 이분이 이 41%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만큼 많아진 건지 하나씩 짚어갈 텐데 일단 총평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은?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안타까웠죠. 비상계엄과 수개월 동안에 매우 심각한 헌정 위기를 겪었는데 그 결과로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에서 선택된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극우적인 정치인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씨와 더불어서 창립자이고 초대 당 대표였는데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언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동자에게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든지 저희가 상식의 선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41%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투표한 41%가 극우냐 아니냐 이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만 안 되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40%가 넘는 유권자다라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지금 탄핵이 된 거지 예. 사람만 바뀌어서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구조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네,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 선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우 의원님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 쪽 선거 운동을 같이 하셨었죠? 네네. 예, 41%라는 지지율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 보고 네. 좀 총평으로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41% 가까이 1,400만 표를 넘는 표를 얻었잖아요.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이 싫어요. 근데 왜 싫어요? 들어보면 선동된 왜곡된 사실 때문에 선제적 판단을 해버리고 중심 잡힌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싫어요가 돼버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 싫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죠. 대중의 무지를 만들고 그걸 자극하고 왜곡하고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극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쭤볼 질문이 있었거든요. 말은 극우라고 하는데 뭔가 저한테는 뭐 몽글몽글해서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윤석열 지지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은 왜 우리가 극우냐, 왜 우리를 극우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언론사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거꾸로 요즘에는 심지어 나 극우 맞아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 쪽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극우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은 여론조사에 보면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만 한다라고 답하는 분들도 다수지만 독재라도 괜찮아라고 답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수가 계세요. 놀랐어요, 생각보다. 여론조사 따라 다르지만은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극우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원어 자체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대중의 무지를 선동에 이용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걸 수단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 기득권을 지키는 데 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리에서도 나가서 극우가 가진 성격을 이제 좀 정의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처음 놀랐던 거는 광화문 집회 때 가보면 사람을 해친다, 욕설 이런 얘기들은 뭐 성직자, 승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럴까. 극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지 하는 놀란 경험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뉴라이트 때부터 이거를 추적을 해왔지만 제가 1990년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 일간지와 방송사, 경제지에 극우라는 단어가 얼만큼 등장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놀랍게도 12.3, 계엄, 그 이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용어를 특별히 많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30여 년 동안. 예,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기까지 그 4개월 동안 극우가 등장한 빈도가요. 그 전체 35년의 전체 빈도 중에서 9.1% 정도 됩니다. 아, 30년 전체, 동안 네. 보도량 중에서 10% 가까이가. 10% 가까이가 지난 4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때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지식이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모아가야 되는 건데 정의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좌우 내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진보 보수가 서로 경쟁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 진보 보수가 합의하는 정치적인 규범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극좌나 극우나 극단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치적인 규범이 저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다원주의 이런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는 인권,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민주주의가 정지해도 돼. 민주당이 너무 미워. 그러면은 계엄을 할 수도 있어. 이러면 극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자의 기본권은 제한해도 돼. 이러면 이게 극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테두리를 넘어섰을 때는 그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이 물론 높은 수준의 문제이지만 저 같은 대학 교수가 이런 프로에 나와서 조곤조곤 논리를 펼쳐도 그건 명백한 극우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파나 보수가 너무 강하면 예. 극우가 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별개의 카테고리가 되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과 질서,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부지법에서 폭동 일으켜서 판사 사냥을 다닌 게 그게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 건가? 아니죠. 보수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강경해지면 극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현대의 어떤 규범과 가치가 있다. 그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폭력을 쓰든 안 쓰든 극우 극좌가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약간 머리가 트인 것 같은 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렇게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는 이런 어떤 모양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국가라는 이 모양을 벗어나 버린 존재들이 극우니까 그게 어떤 딱 틀에 맞춘 생각으로 개념 정의를 하기가 제가 어려웠던 거네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난 존재들을 극우라고 해야겠구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 이후에 사실 제가 보수 뒤에 숨어있는 극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수와 극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의 적이 극우입니다 하고 논의를 던졌었어요. 기회 닿는 데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회가 받아들인 수용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것이 보수이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그 이미 받아들인 가치에 수정을 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수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가치를 지켜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가치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회의 안정, 사회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보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면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혁신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하는 것이 진보라는 생각.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보면 진보의 이런 실험들이 성공하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와 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고 보수는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데 반대로 극우는 기본적으로 권위적, 폭력적, 맹목적 또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원칙을 파괴하고 불공정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보수의 적은 진보가 아니고요. 진보는 보수의 친구고 생명력을 주는 건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극우가 보수의 적인 거죠. 원칙이 있어야 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과 많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극우 성향 가진 분들, 극우적 수단과 방법,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본인이 보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 보수 아니시라고. 그건 극우라고. 보수 뒤에 숨지 말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오염된 용어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헌법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법치주의 이런 단어들이 다 윤석열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까 주신 말씀하고도 맥락이 닿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퀄 잡담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풍문으로 들었어 점검 시간이라고 지금 막연하게 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거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 국어와 관련된 풍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면 5점이고요. 뭐 어느 정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4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풍문입니다. 계엄을 일으킨 정당의 김문수 후보에게 41%가 동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극우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5점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는 1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어느 정도 예상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을 하면 점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3점. 4점. 좀 섞여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교수님부터 말씀. 네. 의원님께서 3번 드실 것 같아서 제가 3, 4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아시네요, 교수님께서. 네. 똑같으면 재미없다. 그래서 네. 4번을 들었습니다.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선 이후에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각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조사를 했는데 계엄과 탄핵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41%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응답을 80% 이상의 응답을 한 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양극화의 결과들이죠. 그러면은 제가 2번을 들어야 맞는 겁니다. 41%잖아요. 그런데 제가 2점을 더 줬어요. 네, 그래서 일단 1점을 더 준 이유가 파시즘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됐는데요. 세계적으로 파시즘 정권이 들어선 게 국민의 다수가 파시스트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네, 파시스트는 산술적으로는 다수가 아니지만 저 당이 집권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파시스트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히틀러도 집권했고요. 네. 네, 무솔리니도 집권했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 히틀러처럼 선거를 통해서 일단 집권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체제를 완전히 독재 체제로 바꾼 건데 처음에 거기에 권력을 부여한 유권자들의 동기는 다 극우라서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네, 그래서 41%만이 계엄에 찬성하거나 등등의 이유 때문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게 이 점으로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3점까지 올라간 거고요.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건? 하나가 더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점은 제가 상당히 놀라운 조사 결과로 최근에 확인을 하게 된 건데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층들 내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극우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김문수 후보에 투표한 청년들이 폭력성이나 극우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에 지나친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너무 엄청난 문항이죠. 그렇다라는 응답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청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페미니즘을 막으려고 무력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극우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계엄이나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에서의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또 반복지, 반평등 이런 극우 성향들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4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쩌면 히틀러나 무솔리니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란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이 들 산술적으로는 정도인데. 다수가 아닐지라도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소수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님은요? 3점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아는 파시즘이라는 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뭉쳐있는 거. 그 뜻입니다. 파시오가. 네.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게 파시즘의 본질이고 우리가 사실은 파시즘에 그래서 되게 익숙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또 군사독재, 개발독재 계속 파시즘의 역사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문화와 우리의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외부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혐오를 일으켜야 하고 반드시 갈등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파시즘은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중국을 혐오를 일으켰고 우리 짱깨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해방 이후에는 북한을 그 반공 외부의 적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제 반중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새로운 또 갈등 소재를 만듭니다. 그게 페미니즘이고 히틀러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왜곡 혐오, 유태인에 대한 왜곡 혐오를 통해서 분노와 혐오 갈등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번들 하나로 묶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게 파시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3점을 줬냐 하면 이번에 41% 오른 건 복합적입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파시즘 문화가 배경에 분명히 깔려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 한때는 조선의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좀 선동이 취약한 사실 왜곡에 취약한 지역이 되었을까를 보면 뭐 역사적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파시즘적 성격을 가진 정치 주체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이에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저도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대구의 기득권 세력, 지역 정치, 지역 유지들, 지역 은사,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지역 언론들까지도 보면 똘똘 뭉쳐서 기득권화돼 있습니다. 영남이 대부분 지역별로 다 그렇게 기득권화돼 있어요.
근데 기득권이 이렇게 똥돌 뭉쳐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 만들어 분위기가 보니까 계속 그냥 휩쓸려 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건데, 자,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파시스트라서 이렇게 높은 득표를 한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파시즘 정치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이 기능을 하면서 지역 정치권, 지역 유지, 지역 언론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재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뭐 저도 울산 가면 이상한 사람 돼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재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아 그런가 봐.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파시즘의 도구였던 거지요. 그렇죠. 지역 감정에 함몰돼서 있는 것, 이것도 파시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살짝 걱정이 드는 게 극우가 준동하기 좋은 문화적 토양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지역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대의 갈등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남녀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 그러니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들도 많이 있고 지역별 편차로도 이어지고 해서 생각보다 대한민국 위험한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저는 지금 한국의 파시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토양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극우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극우적인 집합 행동을 하거나 단체 활동, 조직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높아지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파시즘의 단계로 우리 사회의 그런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공격하는 단계까지 그거를 저희가 12.3 이후에 한 몇 개월 겪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회복을 한 상태이고 다시금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극우적인 어떤 저변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지금 퇴각을 한 상태인데 이게 나쁜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서 다시금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정치적인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금 어떤 파시즘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겠지 않습니까? 그 정치권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될 지금의 여당의 상대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그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극우화됐다. 여기도 1번부터 5번까지 동의하시면 5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1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빙글씩 웃으시면서 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이거 골라주세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5번을 두 분 다 굉장히 높게 드셨네요. 5번 드실 것 같았습니다. 아, 아까는 저보다 낮으셨고 지금 저보다 높으시죠? 야, 아무래도 현장에서 더 겪으셔서 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면 가치 지향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사실 좀 부끄럽긴 해요. 처음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반공을 토대로 뭔가 세력화를 도모했던 것은 극우적 요소가 강했죠. 그 후에 군사 독재, 개발 독재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강화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민주주의 보수 세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걸 강화해야 되는데 역으로 이승만 찬양, 박정희 찬양, 심지어 전두환 찬양하는 이 세력이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참 곤란했던 게 그거예요.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보수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당연히 이런 것이고 뭐 가치가 어떻고 보수의 가치 지향에 대해서 공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 보수고 나머지는 좌파야가 가장 명확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보수 맞고 저쪽은 그냥 좌파야. 제가 왜 5점을 선택했냐 하면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에 어떤 가치 지향, 정책 지향, 사회 통합 지향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상대방 악마화, 갈등 지향, 혐오 지향, 진영 정치 여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는 거. 예, 그걸 통해서 권력을 갖고 그걸 통해 권력을 가진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땐 기득권 수호 또는 이익 추구예요. 정당의 운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정한 밑에서 당원들까지 다 따라오도록
상명하복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극우 정당이지 않나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그래요. 밖에서 그냥 볼 때도 국민의힘 계열에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 일을 맡으셔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가 잘 안 보여요. 정책 방향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 단계 낮추신 교수님은 왜 한 단계 낮추셨어요? 사실 5점에 가깝다라는 쪽이 더 강조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극우라는 게 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정당에 적용을 시켜본다라는 거죠. 저는 네 가지 수준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이 극우적인가. 두 번째로는 그 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내지는 어떤 주장과 활동을 하느냐. 그다음 세 번째가 당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극우적인 단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주요 유권자 기반이 극우 성향이냐.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봅니다. 이걸 봤을 때 국민의힘은 1번만 극우가 아니고요. 2번하고 3번은 대단히 극우적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요 고위층 정치인들이 지난 그 헌정 위기 동안에 계엄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극우 집회 연단에 올라서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 때려 부시자라고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극우의 여러 수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시즘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 정치 내에 정치 행위자들이 헌정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극우성이 아니라 파시즘까지 간 건데 국민의힘에 너무 많은 주요 정치인들이 그 모습을 보였어요. 네, 다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획일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권력층, 네, 이쪽은 5번을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극우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기반을 봤을 때 지난 탄핵 전국 동안에는 그 측면에서 제가 5번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가 계엄은 정당했고 국민의힘이 진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그런데 이제 제가 1점을 뺀 이유는 헌재 선고가 나고 나서 대선을 치르면서 다시 조사를 해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옹호 비율이 한 반 이하로 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유동적인 층이 아직 있기는 있다라는 것이죠. 승복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시는 유권자 중에 절반 정도는 상당히 일관된 극단주의적인 사고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4점 밑으로는 드리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네요. 야, 의원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안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네. 바꾸시려고 노력한다는 게 사실 뭔가.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민주당이 스스로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하고 스스로 건강하고 스스로 여당과 야당 기능 다 하고 정책 발굴과 비판, 대안까지 혼자 다 해야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쵸, 그건 원래 정당 간의 견제와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사실은 건강한 정치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정당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정상적인 정당 기능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민주당이 분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도 안 돼요. 국민의힘이 있는 상황에서 그쵸. 분당도 못 해요. 왜냐하면 분당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한 네. 보수 정당으로 뿌리부터 바뀌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정상적인 정치 기능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저의 감정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은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없어져야지 도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정당들이 등장해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나서는 순간 갑자기 국민의힘이 흡수가 돼가지고 희한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묘한 거예요.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보면 보수가 아니고 극우예요. 근데 처음엔 헷갈리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다. 네. 보수의 적이 극우다. 극우 정당이 보수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보수가 자라날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한국 정치에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 저변의 한국의 정당 정치의 구조라는 것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헌정 위기에 가능성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당 경쟁 구도에서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이 도저히 민주당은 찍을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극우 정당밖에 없는 상태. 이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참 더욱 원망스러워집니다. 자, 다음 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개헌 과정,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참 많이 불렸던 이름이 정광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주류로까지 성장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극우적 성향을 가진 종교 집단이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다 5번, 그럴 리 없다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또 제 예상보다는 좀 낫네요. 일단 의원님은 2점이에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거든요. 물론 분명히 정광훈을 주축으로 한 정말 극단주의 세력이 있는 건 맞고 네. 그분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비겁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세력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 정치를 좌우할 만큼까지 조직화돼서 침투한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뭐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조금 중앙의 방향성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걸 용납할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교수님도 3점이시면 양호하시네요. 이번에도 또 혹시 의원님이 2번 할 것 같아서 2번 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3번과 4번 사이에서 사실 고민을 그래요? 했어요.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래도. 2번과 3번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4를 들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한국 사회의 어떤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번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사실은 4를 들어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 영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와 2년 동안 사랑제일교회를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4년 넘어 태극기 집회 광화문에서 같이 했다라고 정광훈 목사가 자랑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바로 이제 정광훈 씨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훌륭한 임명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씨가 계엄이 난 이후에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로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정광훈 씨가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된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정치적으로 패배를 경험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광훈과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힘의 후보까지 오게 된 것이 그 정광훈 씨와의 관계를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씨가 당선이 됐다면 사실상 정광훈 씨도 함께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 차원에서도 저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사실상의 형제정당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구로구청장 선거를 할 때 후보 단일화를 하고 윤상현 씨가 가서 선거 유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를 얻었어요. 네, 초유의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윤상현 씨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많은 부분 지금 교차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당이.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극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갖는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극우 연구를 시작했던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되던 그 시점부터 정부, 군, 언론,
그리고 이제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극우적인 성격을 띠는 개신교 파워 엘리트들이 포진을 해 있는데, 이번에 계엄사령관 박한수 씨가 계엄이 일어난 바로 작년에 한국 기독교 군인연합회 회장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조찬 기도회는 특별 기도와 교계 연합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강경 보수 내지는 극우적인 기독교 엘리트들이 굉장히 넓게 포진을 해 있는 상태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2점 이상을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상당히 생각보다 아, 저도 바꿀래요. 저도 점수 올려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드리세요. 아니, 저야말로 양쪽에서 두 분이 하신 말씀 덕분에 굉장히 지금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부분도 좀 풀려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우리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같은 아마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대한민국 극우의 반공주의 혹은 식민사관, 서구의 극우와는 대한민국은 좀 구별된다, 다르다 라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을 하면 점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것도 생각보다 제가 많이 생각을 이거 참 재밌습니다. 자꾸 하고 싶어지는데요. 묵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뭐 보고 들어야지. 되게 긴장이 되니까 되게 궁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사회자님도 주세요. 아니, 사회자님도 주세요. 사회자님도. 아니, 저는 진행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가지고 뭐 변호사님도 들으셔야 돼.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이기신 쪽에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출연료가 더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아니, 교수님이 아까 그 유럽의 어떻게 보면은 풍토, 과거에 80이 출연했던 배경 같은 걸 설명해 주셔서 저는 한국 사회랑도 매치가 많이 된다. 게다가 이제 의원님도 대한민국이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토양이 뭐 극우나 파시즘이 성장하기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도 그냥 비슷하다 쪽으로 가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그런 쪽이신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교수님? 일단 저는 한국의 극우 논의를 할 때 서구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구의 이론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이거는 제가 100%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문이나 이런 법적인 논의에서 극우가 뭐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 논의에 국제적으로 다 소통을 합니다. 서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극우의 개념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저 같은 사람도 그 논의에 다 그쪽 전문가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발전을 시켜갑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와는 다르다 이래 버리고 넘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제 나름의 엄밀한 기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반공주의나 식민사관 이 부분에 관한 한, 이 부분에 관한 한 한국이 서구와는 꽤 다르다.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비서구 사회의 극우들과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와 다른 점이 뭐냐를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적인 경험이 서구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를 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고 서구는 식민 지배를 한 주체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반평등이에요. 이게 극우의 본질이거든요. 반평등. 네, 평등주의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가 증오하는 대상을 보면요. 노조, 좌파,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단체 다 뭐냐면요. 사회의 차별이나 불평등을 겪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이 불평등을 조금 좁혀보려는 시도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를 나타내요. 이게 극우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식민 지배의 가해자였던 나라에서는 서구 중심주의나 백인 우월주의나 제국주의의 형태로 이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우월주의가 그런 데서 팽창주의적인 거죠. 근데 똑같은 반평등인데 식민 지배를 당했던 쪽에서는 강자와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우리가 당했는데 왜 당한 사람들이 평등에 반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대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불평등은 언제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가 힘이 약했던 게 죄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렇게 집회 성조기 들고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그게 성조기하고 연결이 되는 그리고 거고요. 그렇게 핵무기 갖자고 그런 네,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힘에 대한 열망, 강자와의 동일시가 있는데 강자의 위치였던 나라에서는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우월주의로 나타나는데 한국 같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에서는 지배를 했던 자와의 동일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대주의로 그래서 빠지는.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도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에 한반도의 분단 체제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공주의라는 게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공, 협중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십 년 동안 국가가 보장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거예요. 극우 이데올로기가. 네. 근데 지금 이게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민주주의 하에서는 아래로부터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건데 제가 일점을 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대주의적인 극우 이데올로기는 서구에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쵸, 이거는 당연히. 정말 한국적인 건데 반공주의는 서구를 포함해서 지난 100년의 극우 파시즘의 역사에서 보편적인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반공주의가 약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가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전부 다 커뮤니스트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이 커뮤니스트가 정말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커뮤니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존재를 부르는 상징적인 용어로 네, 미국에서도 여전히 너 커뮤니스트다. 아, 네, 뭐 빨갛지 이런 얘기. 그렇죠. 증오를 동원하는 언어로서 여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커뮤니스트라는 그런 반공 레토릭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뵙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말 궁금했던 물음표들이 하나씩 느낌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그래도 또 5점을 주셨죠? 교수님과 똑같은 생각 때문에 아, 그랬어요. 그러세요? 완전히 오.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인데 네. 우리나라의 식민사관 다른 나라에 강대국이 없는 거죠. 강대국에 동일시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국가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좀 서구와 다른 점이고 또 반공에 가는 것이 그것도 물론 서구도 반공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분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외통위를 이번에 자원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서는 네. 극우 세력을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말 동의가 됩니다. 네.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네, 맞아요. 극우의 자양분이 다른 서구보다는 항상 충만한 상태입니다. 진짜 이 분단 문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극우 정권은 들어서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남북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존재 자양분이라서 근거는 그래요. 네, 거죠? 존재 근거죠. 북한이 빠지면 정말 기반을 잃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북한 체제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국. 그렇죠. 아니 네. 윤석열이 그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그 투표 선거 체제를 연구를 시켰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덕에 개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국어화에 대해서 풍문을 통해서 전공을 해봤고요. 사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런 극우 성향, 파시즘 성향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게 걱정이 돼요.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쪽의 목소리들이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는 저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현명하신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실래요? 우선 이제 변호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일 핵심입니다. 네? 아니 저 말고 중요한 얘기 지금 해달라니까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혐오와 갈등을 혐오와 갈등으로 대응해버리면 더 공고해지고 극우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극우의 생명은 혐오와 갈등에서 나옵니다. 진영 정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치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양당제의 폐해에 갇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극우 정당이고 분단의 폐해를 또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극우가 언제든지 집권하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너무나 단단한 토양이 있어요. 그래서 TK가 극우적 성향을 있다고 해서 배척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더 열심히 설득을 하고
더 열심히 TK 시민들께서 선동되거나 진영 정치에 갇히거나 혐오와 갈등에 갇히지 않도록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분단 해결해야죠. 네.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더 살아나야죠. 또 더 개방적인 사회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극복할 수밖에는 없다. 사실은 뭐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건. 참 오래 그리고 힘들게 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 정치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좀 오래 하시게 좀 도와주세요.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힘들어요. 힘드신 건 아는데 죄송해요, 어쩌겠어요. 낮으셨으니까 네.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교수님. 네. 해결책을 구하는 데서 일단 우리 사회의 이런 극우, 극단주의 문제가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결들을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혐오 행위라든지 증오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네, 이것은 그런 어떤 집단을 우리가 낙인 찍는다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라는 것을 사회의 다수가 도덕적으로 분명한 의견을 표해야 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분명한 입법적인 장치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심지어 정당 해산, 단체 해산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나요. 네, 그만큼 제가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전담 부서들과 전문 인력들이 전문적으로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우의 본질적인 부분은 반평등과 배타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나 귀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누구나 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문화와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관행으로서 자리 잡게끔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극우가 되고요. 누군가는 차별을 당한 분노에서 극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제적인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평등과 기본권이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정말 어떤 지배적인 합의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극우가 소수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들이 공통돼요. 아까 이제 극우에 대한 정의에서 나왔듯이 지켜야 될 가치, 원칙이라는 것을 되찾아가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셔서 선을 여기는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부터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또 배격해야 할 그런 구태에 대해서 시민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계속해서 테마별로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퀄 잡담에서 한국 정치의 극우화에 관해서 풍문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한겨레 TV에서 진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고퀄 잡담에 저는 잊을만 하면 돌아올지 모르는 양재열 변호사로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개몽이 되고 갑니다. 근데 정말 저희 변호사님께도 이거 드려야 돼요. 자, 우리 2점, 3점 했는데 자, 변호사님 몇 점 이렇게 여쭤보고 가야 되는데.